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민주유공자법도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입법 행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등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타격용인 이 미사일에 대해 군 당국은 현재 방어체계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북한의 전술핵 능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이 매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불과 30여 분 만에 또 두 개의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제2양곡관리법을 직회부한 지 닷새 만에 이번엔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한 건데 법안에 대한 별도 토론 과정도 생략한 채 단독 처리했죠.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운동권 셀프 특혜, 시장 왜곡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면서 반발했지만 민주당을 멈추질 못했습니다. 이 법안들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관문을 만나게 될 텐데 그건 이번 일이죠. 22대 국회로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정태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지난주 양곡관리법에 이어 닷새 만입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가 15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소속 11명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김종민 새로운미래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판한 뒤 퇴장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입만 떼면은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또 입법 독재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피해자들도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사실 20여 년간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사항인데요. 이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을 했고요.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도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총선 이후 야당의 단독 의사결정과 여당의 불만 폭주가 반복되면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직회부는 의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할 때 그 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로 넘기는 걸 말하죠. 오늘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예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족들은 아니죠. 이들도 예우를 받도록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해당되죠. 국민의힘도 이들에 대한 예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럼 여야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걸까요? 유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예우를 받아선 안 되는 인사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국가 단체 인사나 불법 파업 참여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정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보안법 위반을 포함해 형 확정자는 제외하기로 했고 보훈부 심사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 내람,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한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합니다. 보훈부는 심사 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였는데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 등 쟁점 법안들 때문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차례로 의장실로 향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음 달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30여 분 동안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오늘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고 또 다시 추후 협의를 통해서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일정을 계속 협의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임시회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가 아닌 여야 입장이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야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다만 여당 내부에선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최상병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열고 본회의 일정과 상정 안건 등에 관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이 특검이 처리되면 특검은 뭘 수사하게 될까요? 향후 쟁점들 이혁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특검 법안에 담긴 쟁점들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특검 법안에 있는 수사 대상은 3가지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혐의인데요. 네. 특검이 시작되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윗선에서 이렇게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를 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국방부에서 이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기존 수사 결과가 적힌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해 왔습니다.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전화 통화가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는 그 지시가 불법인 겁니까? 일단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가 관건인데요. 현행법상 군인 사망 사건 수사는 반드시 경찰이 해야 합니다. 네. 군의 수사권이 없는 만큼 당연히 이첩을 해야 하는데 이 전 장관이 보류를 지시했으니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반면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자료 회수를 요구한 것뿐이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그럼 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실도 수사를 받게 될까요? 이첩 보류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맡아서 해왔잖아요. 이종섭 전 대사, 전 장관이죠.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도 했던 거고. 그럼 이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나온 유의미한 결과는 있습니까?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이 4시간가량 짧게 조사를 받은 것 이외에는 피의자 소환 조사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장기간 진행되어 온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마쳤다고 하는데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인선으로 한 차례 미뤄진 영수회담 실무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약 40분간의 회동에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시급한 민생과 국정 현안을 의제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는데 그럼에도 회담 일정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번 주 영수회담이 가능할까요? 금요일에 이 대표는 재판에 가야 하니 날짜는 평일에 내일과 모레밖에 없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산됐던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국회에서 만난 겁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 약 40분간 이루어진 협의에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민생 해결 정책으로 수차례 언급해온 1인당 25만 원 정책과 21대 내 처리를 강조한 최상병 특검 등 쟁점 사안이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담 전 홍 수석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데 어려운 질문이세요. 영수회담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회동을 제안했지만 실무 협의가 미뤄지면서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오는 26일 선거법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자 준비 점검을 마친 뒤 2차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영수회담에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첫 번째 처음 회담인 만큼 신뢰관계 구축부터 하자. 민생 문제가 먼저다. 무슨 소리? 어떻게 성사된 만남인데 특검이 먼저다. 목소리가 다양합니다. 서영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의의를 뒀습니다. 어떤 의제를 다룰지보다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감한 사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의제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국회 제1당인 다수당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좀 신뢰관계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만들면 좀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윤덕 신임 사무총장은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 문제 해결이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민생 현안과 국정기조 전환, 인사 문제 등 크게 3가지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장 등 정치적 중립기관에 대한 인사 재검토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야 국민의 삶을 책임져달라는 총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견제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민주노총도 반대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민주유공자법 직회부에 찬성한 개혁신당도 지원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소원 씨가 독일에 수조 원을 10수조 원이라고 하나요? 그 많은 돈을 숨겨놨다는 민주당에겐 13조 원이 별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입니다. 특히 청년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물가 대책 등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물가를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 모습을 보여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가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국민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13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당에선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맞춰 민주당이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좁혀 협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25만 원 지원금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란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그동안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주호영 의원 인선 가능성이 제기되자 친명계 의원들이 앞다퉈 칭찬 릴레이에 나서고 있거든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가능성이 나왔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주고받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친명계가 국민의힘 중진 주호영 의원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저는 주호영 의원님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 훨씬 소통에 능하다고는 봐요. 한 비명계 의원도 MBN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몇 안 되는 원만한 성격에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사라고 주 의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총리 기용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무슨 얘기냐, 난 안 간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데.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주 의원을 띄우며 국민의힘의 영남당 이미지를 더 씌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선 참패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 의원들 사이 갈등을 부추기려 한다는 겁니다. 총리 인준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내 분위기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김도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셀프 입틀막, 그러니까 본인 입을 스스로 틀어 막았다는 거잖아요. 누굽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네. 영수회담을 앞둔 이 대표가 당원들의 메시지를 읽다가 깜짝 놀란 일이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대통령 4년 중임, 결선 투표제도의 개헌, 윤석열 탄핵,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거 안 읽은 거야. 이건 내가 안 읽은 겁니다. 네, 옆에 있던 박찬대 의원이 김땡땡 당원의 말이라며 다급하게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저게 보니까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9일이면은 영수회담 하기로 확정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더 저렇게 조심스러웠던 걸까요? 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죠. 네. 해초리보다 몽둥이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말했지만 탄핵이 당 차원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당원의 뜻을 빌려서 우회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은연중에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하긴 선거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탄핵 언급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격 박탈 이런 등의 표현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의원 아니지 않나. 정성호 의원이 한 말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전에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다소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거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원구성이 되고 국회 와서 역할이 시작된다고 하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죠. 정 의원은 조 대표가 적지 않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더라도 국회 운영의 1차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민주당을 하면 된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하면 성과도 범야권이 다 나눠 가지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조국 대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조국 대표는 정 의원의 발언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소 민주당과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조심스러워하는 반응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 곧
개원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도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의견을 수렴하는 게 민주당의 맏형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살짝 좀 뒤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권 얘기네요.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은 지난주에 시내 모처에서 비대위원들과 함께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4.10 총선 이후의 외출은 이번이 처음이죠. 한 전 위원장은 만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시간이라고 하면 뭐 정치적 공백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만찬을 했다고요? 대통령이 초대를 했을 때는 몸이 안 좋다고 안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전 위원장이 몸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네.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자들도 한 전 위원장이 몹시 지쳐 보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선거 기간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그럼 그걸 정치 복귀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당분간 공백기를 가질 것 같은데요. 김경률 전 비상대책위원도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었죠. 네. 다만 일각에선 정치 복귀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제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 또 거짓말이냐고 따졌는데 언제까지 이 공방을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술 마셨다는 주장을 안 마셨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시지 않았다고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걸로 이어갔는데 이에 수원지검은 또 자료를 내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벌써 8번째입니다. 당시 법정 발언은 녹음도 돼 있다며 급기야 이젠 술 마셨다는 주장을 안 마셨다고 바꾸느냐며 후한무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그만둬야 한다. 공방만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믿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보고받은 수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술판 회유 공세를 늦출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라며 초대형 방사포에 모의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이들이 발사에 명중시켰다는 곳을 보면 거리가 딱 계룡대나 군산 공군기지에 해당합니다.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강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 4대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불을 뿜습니다.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으로 북한은 어제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국가 최대 핵 위기인 화산 경보 발령을 가정해 진행됐고 이른바 핵 방아쇠 체계 안에서 처음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운용한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가 사거리 352km의 섬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보적인 위력과 완벽한 실전 태세를 힘있게 과시하며 사거리 352km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평양을 기준으로 지난 12일부터 한미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진행되는 군산기지와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엄포와 함께 초대형 방사포에는 모의 핵탄두를 장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핵 우위 또 정찰 능력에 대응해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복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과도하게 강조를 하려고 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
이번 훈련에는 미리 방북해 있던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참관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이번 도발이 러시아 측의 자국 무기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한 공중폭발 모의 시험에 이어 실제로 타격하는 시험까지 다 한 거죠. 만약 전술핵이 탑재된 초대형 방사포가 우리 한국 영토로 날아오면 우리는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처럼 공중에서 미리 다 폭발시킬 수 있을까요? 권영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거리 400km로 한국을 겨냥한 KN-25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달 진행된 핵탄두 공중폭발 모의 시험의 연장선입니다.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중앙의 핵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북한이 전술핵 탑재 미사일로 실제 공격하면 우리 군은 천궁과 패트리엇, 사드 등의 미사일로 이를 요격합니다. 이 미사일의 수량만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군이 가진 미사일 수량 이상으로 한꺼번에 수천 발을 쏠 능력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저격수 사격에 비유하며 명중률을 자랑했지만 이 역시 과장됐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전술핵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이 매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집단 휴진을 하자 이거죠. 의료계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만을 고수하자 대통령실은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한 진료실에 붙어있는 안내문입니다. 8월 말 이후 사직 예정이라며 주변에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안내문을 붙인 교수들은 잘못된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혹시 잘못하면 감옥 갈까? 온가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견딜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떠나는 건데 거기다가 완전 상관이 없는 처방을 내시면서 특히 소아 투석이 가능한 병원 자체가 8곳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발이 잦은 병인데다가 좀 신경 써주면 좋겠는데 선생님 말 한마디에 저희가 진짜 괜찮아지고 하는데 진짜 좀 실망적이죠. 엎친 데 덮친 격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집단 휴진, 이른바 셧다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교수들도 주 1회 셧다운을 결정했습니다. 사직의 휴진까지 의료 공백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의 중재안 제시에도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대 중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환자들의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한편 서울 마포구의 한 유명 식당에서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는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공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직업 윤리에 대한 사명감까지 저버렸다 이건데 논란이 커지자 식당 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다시 정리해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서울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입니다. 이탈리아 코스 요리로 잘 알려진 식당이지만 최근 다른 의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일 가게 SNS를 통해 의료 파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당 대표는 의료 파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운을 뗀 뒤 최소한의 직업 윤리에 대한 사명감마저 저버리는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해당 공지글을 소개하면서 병의원은 사람을 가려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해당 공지글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개별 업체 사장이 판단한 부분들은 개인의 취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취재진은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 식당을 찾았지만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후 식당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불편을 겪어 공지글을 올렸지만 논란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대만에서 규모 6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강진이 발생한 거죠. 한 호텔은 45도까지 기울면서 붕괴 직전입니다. 올해 초 일본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 대만까지 쭉 이어지는 걸 보면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가 출렁이는 듯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던 철골이 무너지고 차량 비상음은 시끄럽게 새벽 공기를 울립니다. 놀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보니 호텔 등 2개의 건물이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 오늘 새벽 대만 화롄시에서 규모 6 정도의 지진이 6분 간격으로 발생했습니다. 2 건물 모두 이달 초 큰 지진으로 비워놨던 상태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北在做一个平衡，在跳动的时候，北边的能量做一个基本上做一个释放以后，南边就会比较密。 올해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7.6의 지진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대만에서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이 분화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고 대만에서 규모 6의 여진이 또 발생한 겁니다. 모두 화산과 지진이 빈번한 불의 고리 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일본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년에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10번 이상 발생한 횟수가 과거보다 증가했고 최근 들어서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구마모토 그리고 올해 이시카와현 노토반도까지 규모가 큰 지진의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불의 고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한반도 주변 단층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비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대만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대만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 지붕이 무너졌고 상점 안의 그릇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난 17일 밤 일본 오이타시 인근 바다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9일 대한해협에서도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는 불의 고리에서 발생한 지진이 대한해협 아래 단층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한 6.6 났으니까 일부 응력이 대만 서쪽으로 오면서 3.9였죠. 그렇게 깨진 것 같고 6.에서 한 7.0 사이 그 정도는 작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내륙의 단층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한반도 동남권에만 14곳의 활성 단층이 있는데 이곳에서 진도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 가운데 16.4%만 내진 설계가 됐을 정도로 대비가 부족합니다. 특히 도시에 많은 이런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진동에 취약해 강진이 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만은 수차례 강진에도 내진 설계 덕분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The 1999 Chichi earthquake was very destructive. It did kill a lot of people. It also caused widespread damage. And the situation in Taiwan now, when it's faced by when earthquakes occur, when large earthquakes occur, it's actually quite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in 1999. A lot has been put in over those last decades. 단층에 대한 조사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가 독일에 수조 원을 은닉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오늘은 참겠다고 한 안 의원.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각종 언론 매체에 나와서 이 모든 사실은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을 했다고 못을 박았었으니까요.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서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할 말이 많으나 오늘 제가 참겠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종 매체에서 최 씨가 독일에 수조 원을 숨겼고 자금 세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은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검찰이 지난 여름부터 이 최순실의 독일 자금을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그냥 근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단이죠. 검찰은 안 의원이 독일 검찰과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방송에서 허위 발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최 씨의 자금 세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당사자 최서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다음 재판엔 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천 소래포구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른바 불량게가 유통돼 빈축을 샀었죠. 이번엔 충청남도 서천에서 썩은 게를 고의로 팔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진만 보고도 다른 상인들은 이건 썩어서 못 먹는 것이라고 하는데 희한하죠. 이걸 판 상인은 게가 상했으면 사지 말았어야지. 왜 샀냐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김모 씨는 최근 충남 서천에 있는 홍원항에서 30마리 정도가 든 게 한 상자를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상자를 열자마자 심한 비린내가 났다고 했습니다. 싱크대에 딱 부어보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충격을 많이 먹었죠. 김 씨가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게 내장이 녹아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게를 판매한 상점 주인은 손님이 게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봐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게. 나쁘면 가져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사진을 본 수협 측의 말은 다릅니다. 썩었어. 저 정도는 못 먹죠. 안 되는 게 천만다행이지. 주변 상인들은 해당 상점에서 상한 게를 고의로 판매했고 예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해 상인회에서 대신 보상해 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전날 거를 뚜껑 여는 것까지 우리가 다 보고서는 아유 설마 저거 오늘 팔으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인회 측은 일부 상인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매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협과 서천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뉴스 앞머리에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고 전해드렸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3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혜택을 받는 것보다 명예회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민선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학교 위로 헬기가 날아다니고 농성 중인 학생들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1986년 10월 건대 사건의 모습으로 1,500여 명이 연행되고 1,28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운동 사상 최대 공안 사건으로 기록되는데 이듬해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당시 불심 검문에 걸려 고문을 당한 고윤기 씨는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가 사실 제일 커요. 국가가 나서서 사죄를 했을 때 그러한 개개인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부당 해고에 맞서 분신한 박종만 씨와 학생운동을 이끌다 고문을 당한 장형구 씨 등의 유가족은 국회 앞에서 930일 넘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미혼으로 돌아가셨거든. 총각 처녀로. 자손이 없어. 바랄 게 없다니까. 혜택 누릴 것도 없어. 이분들이 민주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 발전이 이만큼 왔다는 걸 명시하고 싶은 게 우리. 이들은 혜택보다는 명예회복을 강조하는데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도 민주유공자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유공자와 가족은 특혜 논란이 됐던 취업과 주택 등 지원을 제외한 의료와 요양 지원 등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얼마 전 인도 방송국에서 폭염 뉴스를 전하던 앵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에어컨까지 고장이 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본의 아니게 무더위의 위험을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 됐죠. 송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뉴스를 전하는 인도 국영 TV 방송국 앵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잠시 뒤 리포트 영상으로 전환됐는데 이때 앵커는 기절했습니다. 방송국 직원이 달려가 손에 물을 적셔 앵커의 얼굴에 갖다 댑니다. 또 다른 직원은 맥박과 동공을 보며 상태를 살피고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분 뒤 앵커는 서서히 정신을 차립니다. 사고는 지난 18일 인도 서벵골 지역에 있는 한 방송사의 생방송 도중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는데 하필 방송국 스튜디오 에어컨마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생방송 중이라 물까지 마실 수 없게 되면서 앵커가 정신을 잃은 겁니다. 21년차 베테랑인 이 앵커는 SNS를 통해 생방송을 하던 중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시야가 흐릿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최고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최소 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घूमने गए थे दोपहर के समय में तो दोपहर के समय गए तो फिर अब एक वही गिर गए गिर के फिर गिरले रह गए तो फिर उनको टांग के लाया गया. 이런 고온 현상은 인도에서 보통 4월 말부터 5월 초에 나타나는데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We do expect that a warming climate will see more flooding and more droughts as well as more heat waves. 올해 인도는 평년보다 폭염 횟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 자리에 똑바로 앉아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게 규정이죠. 그런데 중국에선 한 승객이 아프다고 좌석에 누워버리는 바람에 비행기가 2시간 넘게 출발하지 못하는 사건 아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선 이런 일이 왕왕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내에서 승객들이 누군가에게 내리라고 소리칩니다. 지난 16일 중국 구일인 공항을 출발해 진안으로 향하려던 구일인 항공 1013편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좌석 2개를 잡고 누워버렸습니다. 승무원들이 이 여성에게 출발할 때는 좌석에 똑바로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여성은 아파서 못 앉는다고 버텼습니다. 공항 경찰까지 와서 앉을 수 없으면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이 여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버티던 여성은 결국 제대로 앉아 안전벨트를 맸고 비행기는 출발했지만 이미 2시간 30분 이상 지연된 뒤였습니다. 然而，女子仍坚持不下飞机，引起了其他乘客的不满和反感，最终呢导致航班延误了长达2小时。 중국 항공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탑승객들의 돌발 행동 때문에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에는 한 승객이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바람에 하이난에서 베이징으로 갈 예정이던 남방항공 여객기 출발이 4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땐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하죠.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됐는데 현장은 어땠을까요? 이상합니다. 지난해 우회전 사고 건수는 그 전해와 거의 달라지질 않았고 되레 사망자 수는 더 늘었습니다. 손소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지만 버스기사가 이를 위반한 겁니다. 일시정지 의무단속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 취재진이 당시 사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한 차량은 빨간색 신호인데도 멈추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인데도 건널목을 통과하고 그 뒤로 아이가 달려가는 아찔한 상황도 이어집니다. 취재진이 약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무려 20대가 넘는 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신호가 들어왔을 때 보행자가 이제 없을 때는 가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도 된다. 뒤에서 빵빵 거리거나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있어요. 우회전에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빵빵 거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 우회전 사고 건수는 18,000여 건으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망자 수도 1.2배가량 늘었습니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지, 주변을 서서히 살피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 따르기.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우회전 신호등 확대 등 교차로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색깔이 예쁘고 탐스러운 과일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만 그렇다고 이런 게 다 맛있고 단 거는 아니죠. 앞으로는 수박 같은 과일을 똑똑똑 두드려보고 미리 맛볼 필요도 없어질 듯합니다. 이제는 AI가 잘 익고 맛있는 과일만 골라준다고 하거든요.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트 진열대를 차지하기 시작한 수박.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 3만 원에 가까운 가격인데 혹시 잘못 골라 맛이 없을까 걱정도 되기 마련입니다. 보통 수박을 고를 땐 이렇게 두드려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속까지 보기 어려워 아쉬웠는데 이제는 AI가 속까지 잘 익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박이 줄지어 기계를 통과하면 AI 카메라가 부피를 구하고 질량을 활용해 밀도값을 계산합니다. 밀도값이 너무 낮으면 덜 익었거나 속이 빈 것으로 판단하고 높으면 과하게 익었다고 봅니다. 참외는 외부 결점이나 갈라짐, 골 색깔을 보고 오래된 것을 골라냅니다. AI가 골랐으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선별하는데 사람의 힘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최대한 뛰어넘고자 AI 기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고르지 않아도 맛있는 과일을 제공할 수 있게끔. 또 다른 대형 슈퍼에서는 AI 로봇팔이 신선한 과일을 선별할 예정인데 소비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데 혁신 기술들이 속속 접목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연비도 좋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중고차 업체들이 울상입니다. 중고차 시장엔 아직 하이브리드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완성차 역시 하이브리드 차종이 떠오르면서 나름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를 한범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3, 4월 판매 성수기가 왔지만 예년처럼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처럼 판매량이 크게 줄자 업체들의 한숨이 짙어졌습니다. 한 반 정도, 50% 정도는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지난달 실거래 대수가 비수기인 1월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판매 역주행 원인은 고금리 등 다양하지만 최근 인기를 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선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이어서 지난 분기엔 신규 등록 대수가 50% 가까이나 증가했는데 동시에 중고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량 매물이 적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차가 100대가 있다면 하이브리드는 1대에서 2대 정도. 이와 달리 완성차 업체들은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하이브리드 신차를 제때 대주지 못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만드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입니다. 올 초만 해도 출고 대기 기간이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4개월로 2배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부산에 있는 공장 라인을 조정해 생산량을 늘리고 올 하반기에 새로운 차종까지 선보여 하이브리드 차 품귀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먹거리, 바로 수산물이죠. 높아진 수온 탓에 국산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사는 방어 같은 것만 잡히죠. 또 동해에선 이제 오징어가 잡히질 않습니다. 변해버린 우리 앞바다, 이승민 기자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과학 조사선을 타고 확인해봤습니다. 1600톤급 수산과학 조사선이 강원 최북단 연안 바다를 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차가운 곳으로 과거 오징어와 명태 같은 한류성 어종이 주로 잡히던 해역입니다. 수심 140m, 바닥층을 훑은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고기들이 쏟아집니다. 동해안 최북단에서 그물로 끌어올린 물고기들입니다. 대부분이 청어와 대구인데 명태는 단 한 마리만 잡혔습니다. 명태는 1980년대 연간 2만 톤 이상 잡혔지만 2000년대 들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 역시 어획량이 10수년 새 20분의 1로 줄었고 이제는 서해안에서 잡히는 양이 동해를 넘어섰습니다. 청어는 같은 한류성 어종이지만 먹이를 따라 때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중층 바다에선 난류성 어종인 방어 어획량이 급증했습니다. 동해의 주 어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살오징어의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해 쪽에 많이 주 어획되었던 방어류들이 동해 연안으로 많이 북상하여서 최근 55년간 연평균 표충 수온은 1.36도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높은 수준인데 특히 동해의 수온 상승이 새 해역 중 가장 심각했습니다. 남해는 난류성 어종인 정어리가 점령했습니다. 작년에 최근 5년 평균 10배에 달하는 정어리가 잡혔는데 포항 인근 동해안에서도 확인됩니다. 삼치 어장도 북상 중이고 태평양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되는 참치도 동해에서 잡힙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정어리가 엄청난 어획량을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수산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한반도 주변 어장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기존 어종을 지키고 새 어종을 활용하는 연구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야산이나 주변에 묻는다고 하는데 사체를 땅에 묻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감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거든요.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법을 따르고 싶어도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장묘업체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한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기견 2마리를 구조해 8년 동안 키운 신종석 씨는 2년 전 차례로 반려견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가족인데.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신 씨는 동물 전용 장묘업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업체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제가 이사 온 그 구역에 그런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너무 멀어서. 전국에 공식 등록된 장묘업체가 68곳에 불과한 탓에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까지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반려동물 사체의 41%는 불법으로 땅에 묻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동식의 화장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민이나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센터를 좀 짓도록 해야 되는.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시계, 사실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라 몰래카메라입니다.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거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정부는 이 장비가 다른 통신 장비의 전파 작용을 방해하는지 그것만 봅니다. 몰카 범죄는 매년 6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도 아직도 변형 카메라는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들어서자 몰래카메라를 판다는 간판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아, 이거 다 카메라예요? 네, 볼펜 카메라. 화질은 HD급이라 좋아요. 시계나 볼펜의 모습으로 위장한 이른바 변형 카메라인데 렌즈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안 들키죠. 안경으로 보이지 뭐 그걸 좀 반짝 당겨 쓰시면. 서울의 다른 전자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트만 해요. 이건 자석으로 붙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몰래카메라를 검색하자 벨트와 넥타이 모양의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쉽게 검색됩니다.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도 변형 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매년 6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변형 카메라가 아무런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판매자들은 변형 카메라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합니다. KC 인증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소리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변형 카메라의 적합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방송 장비의 전파를 방해하는지만 심의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에 아주 친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국가가 위해 방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변형 카메라 제조와 판매, 구매자를 관리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이번 21대 국회 역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두산 후배 선수들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이 클 게 두산이죠. 이승엽 감독도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논란이 터지고 나서 첫 훈련 전 모인 두산 선수단의 분위기는 사뭇 무거웠습니다. 코치진들은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라며 선수들을 다독였지만 이승엽 감독은 씁쓸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야구 선배들의 잘못이죠. 저 역시 야구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로서 조금 후배 선수들 볼 면목입니다. 리그 8위로 성적도 부진한 상황에서 소속 선수 8명이 대리 처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두산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강압과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수면제 대리 처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 구단과 KBO로부터 징계를 받아 경기에 뛸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일단은 거기 걸려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두산과 KBO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리그 흥행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악재로 번질 수 있어 야구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는 오늘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에 따라서 10에서 많게는 4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곳에 따라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7도, 춘천이 16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9도, 부산이 21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